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다고 보십니까? 불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지방의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에서는 충북도의회 의원 4분을 모시고 2025년 지방의회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충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은편에 이옥규 충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상용 충북도 의회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지방자치 30년을 맞게 됐습니다. 2025년에 바라본 지방의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시는지 의원님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이상식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속해 있는 충북도 의회만을 보면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좀 채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전국 전체의 그 의회를 바라보면 한 60점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회 그 순기능적인 측면만을 보면은 그 80점 뭐 이렇게 주고는 싶은데 항상 이게 속된 말로 점수를 까먹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부 의회와 개개인 의원들 개개인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좀 점수를 평균 50점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채점을 해봤습니다. 예. 네, 박지리 의원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사람 나이가 30이면 이제 이립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바로 선다라는 의미일 텐데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30살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립했느냐, 바로 섰느냐를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 반쪽짜리 독립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60점 주겠습니다. 예, 60점. 감점 이유가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저희가 합격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반성적인 측면이 있고요. 완벽하게 지금 예산권이나 조직권이 중앙이나 우리 집행부에 종속돼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독립하지 못한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감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 네. 네, 이옥규 의원님 점수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나온 30년 동안 예전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뭐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좀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장점을 들고 싶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75점을 주고 싶고 이 성숙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과제도 남아있지만 이렇게 의정활동이 그 정책 성과보다는 우리 정치 이슈에 좀 가려져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기도 합니다. 네. 네, 유상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30년을 평가하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고요. 제가 속해 있었던, 제가 의회를 처음 들어와서 초선으로 들어와서 했던 그 12대 충북 도의회를 점수로 따진다면 행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열심히들 다 하셨고 초선 의원님들이 본인의 역할에 모든 분들이 충실하게 다 열심히 해서 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 단지 하나는 지금 우리 충북도에도 여야가 있거든요. 여야 간의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좀 협의가 되지 않고 또 서로 서로 간에 이해할 건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낙제점이 아니었느냐.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만들어지면 좀 더 의회가 성숙해지고 발전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 4분 의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각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님 어떤 의제 갖고 나오셨죠? 저는 이제 가장 강력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미덕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평소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금과 옥조로 삼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가 얼마나 의정활동에 있어서 핵심인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김영환 도지사 이제 얼마 전에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 받았었고요. 또 윤건용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에 이제 어떤 이제 비리 의혹이 접수가 돼서 지금 검찰 조사 중에 있거든요. 뭐 이에 앞서서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의 청년도 평가, 교육청의 청년도 평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꼴찌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체장이나 집행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질책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과연 견제와 감시를 하는 너희 도의회는 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비판 우리 도의회가 겸허히 예.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현직 자치단체장들 교육감과 도지사가 동시에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는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예. 과연 우리 도의회가 지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견제와 감시하면 정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쟁하지 말고 민생해라. 예, 예. 이렇게 이제 따끔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게 정쟁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가 곧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 있고 분산되지 못하면 예.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이나 정책이 정말로 도민들 민생을 위해서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중요한 의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정해봤습니다. 네, 박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기능, 이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유성영 의원님. 예. 견제 감시 의회의 순기능이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견제라는 것을 그 국어적인 사전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면 어떠한 일정한 힘이나 그리고 작용을 가해서 상대편이 지나치게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른다는 그런 표현으로 견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감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산속하기 위해서 주의를 살핀다 뭐 이런 뜻의 국어적인 사전을 쓰는데 의회의 순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훌륭한 사업이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들이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그리고 견제, 말 그대로 견제와 감시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순기능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건 좋지만 그 권한을 너무 과하게 쓰다 보면 그 집행부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의회가 아니라 충청북도와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상당히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잘못된 사업이다 해서 너무 과한 권한을 이용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다 보면 좋은 사업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막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견제와 감시를 조금 더 균형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과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풀어나갈 수가 있고 또 같이 뜻을 모아서 충북 도민만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의회의 순기능만을 보고 견제와 감시를 조금 더 균형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견제와 감시를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이옥규 의원님은? 저는 견제와 감시라는 거는 의회 본 역할이고 본연의 네.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적인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균형자적인 그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동반자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어떤 성향이 있다 보면 이렇게 좀 그 본연의 그 의회 역할을 잘 못한다 하는 그 독립성이 좀 결여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정치적 독립성이 우선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찬반을 논하기 전에 일단 그 의원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의정 활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아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능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박 의원님?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는 국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래도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됐는데 저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 그것으로는 충분한 균형과 감시를 하기에는 매우 법적 기반이 좀 미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뭐 예산권, 조직권 지금 우리 의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의회의 인사권은 이제 의장이 갖고 있거든요. 충북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5개 상임위가 있는데 그나마 반의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해도 5개 중에 4개 상임위는 인사권이라도 이제 의장한테 있죠. 제가 소속돼 있는 교육위원회는 그 인사권조차도 전문위원실의 인사권조차도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감이 인사발령 내고 교육청에서 그 이제 뭐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월급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일종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그러니까 저희가 견제 감시 균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당연히 그 도교육청 직원들이 교육청과 그 인사권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는 거는 짐작이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으로서는 일하기가 사실은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둘 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좀 법적인 기반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이혁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의원 2인당, 우리 충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1인당 이제 지원관 한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우리 지방의회법을 제정을 해서 그런 법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다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혁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하고 연수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 초선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하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상시화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개인이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일단 민원을 통해서 많이 들은 건데 선출 전에 자격 조건을 좀 이렇게 그 점수하자. 좀 이게 기준 마련을 좀 하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저 개인한테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지방의회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전에 좀 공부가 돼 있거나 좀 준비가 된 그런 그 우리 의회의 역할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전문 인력 지원 확대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전문성을 법률이라든가 상위법이 위반되는지를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이 좀 지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의원들에게도 그 전문 인력을 본인이 보강하고 이렇게 인력을 많이 하니까 그런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자는 그 지원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 의원님. 예.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저는 그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선거구제 형태로 해서 한 명만을 뽑는 선거 제도 내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진짜 전문성이 있다면 중선거구제식으로 해설해도 좀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의회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온 위원들이 그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에 배치가 될 수 없다는 거. 이해충돌방지법이다 하는 것 때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그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상임위를 갈 수 없다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위에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고쳐서라도 그 본인의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에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큰 의회 활동이고 또 의회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1차적으로 일단 정당의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일단 정당이 그 공천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방의원들을 공천합니다. 그 지방의회에 진출을 시키는데 사실은 정당에는 그거 이전에 인재 양성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공천할 때 이 사람이 지방의회에 나가서 주민들과 과연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최소한의 그 지식이라도 그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좀 그 의원들의 그 개개인의 소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게 견제와 감시 기능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조정과 중재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그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갈등들,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조정의 능력, 중재의 능력, 저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이 과연 주민들한테 맞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견제와 감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견제와 감시의 영역과 조정과 중재의 영역을 충분히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그 소양이 그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로 이옥기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의제 듣겠습니다. 저는 지방재정 자주권에 대해서 오늘 논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을 알고 보면 이제 문제점이 또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우리 지방세 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논 중에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의 규모는 복지 예산의 증가로 300조 원이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지방세 비율은 그 지방 재정이 약 그 40에서 45% 수준으로 절반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 아시는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비율로 여태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재원으로 사실 굉장히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도농복합 지역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로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자주 재정으로는 공무원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지금 지방세 비중이 낮다고 그러는데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방세 비중은 23%로 그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저희 대한민국 13위입니다. 지방자치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53.7% 해당하고요. 미국은 41.6%, 일본은 37.5%보다 월등히 이게 낮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등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의존하는 거를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를 평균 4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그 지방재정 자주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 자주권에 대해서 오늘 의제로 삼고자 합니다. 네, 지방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이상식 의원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 모든 정부가 출범할 때는 지방 분권을 누구든 다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주재정권에 대한 그 보장이 없이 그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니 이것이 이제 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가 지역적 특성, 지역적인 창의성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제고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주세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계속 통제를 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지금은 그 반쪽짜리에 머무르고 있다. 항상 좋은 정책이 나와도요, 그것은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자주 예산이 없으면 계속 그 정부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서 그 지방자치 그 단체에 맞는 독특한 정책 발굴도 어렵고, 그리고 발굴했어도 그 실행이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자주재정권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 의원님.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의존재원과 달리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하는 그런 재정을 말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이제 직접 걷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자주재원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좀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확충해서 거둘 수 있는 방법,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세외 수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주 재원 확충을 한다는 게 사실은 현재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옥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은 7대3 되나요? 근데 이제 선진국은 6대4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적으로는 이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법들을 조금 다각도로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재정은 그동안 국고 보조금 등 중앙 정부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지역의 자체 세익 기반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적 전략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식 의원님. 네, 그 과세 자주권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의 어떤 개발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세수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자칫하면 이제 과도한 그 과세는 조세 조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이익을 주는 선에서 그 개발 이익금을 좀 환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그 추진하는 정책들의 재투자가 되어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7대3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 점차적으로 좀 그 비율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6대4 정도로 좀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세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방세로 좀 이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주류와 담배가 있습니다. 그 다들 뭐 이렇게 좋아지는 않고 사회에 좀 그 악두되고 있지만 사실은 주세는 국세입니다. 그 담배세는 지방세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기호식품을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개 다 지방세로 이전을 한다든가, 자 이러한 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옥규 의원님. 그 국고 보조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돼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 수립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필수 행정 서비스조차 이제 어렵고 선순환 투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일단 자꾸 좀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20년째 19.4%의 지방교부세 비율인데 그 비율을 19.4%가 지금 20년 동안 동결 상태입니다. 2006년인가요? 2006년에 그 조금 이렇게 지방세 그 비율을 조정을 했고 20년 만에 이제 조정을 한다 하면 3% 증가해서 22%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지역 발전세라든가 관광세 등 지역 특화 그래서 세금을 좀 이렇게 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방세 비율을 조금 이렇게 3% 상향 조절하지 않는 거는 우리 누구나 지방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유연하긴 합니다. 네. 박 의원님. 네, 뭐 당장의 어떤 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장이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놀고 있는 거 많거든요. 매각한다던가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던가 지방공기업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던가 지금 충북에는 유일한 지방공기업이 충북개발공사거든요. 그런데 뭐 충북개발공사한테 돈 벌어라. 라고 하지는 않아요, 도민들께서. 하지만 지금은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뭐 리모델링 사업들을 하고 이래서 빚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잘못 쓰이는 예산들을 좀 줄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 이제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게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세제 혜택을 줘서 맞춤형으로 이제 인구를 유입하고 그만큼 인구가 유입되면 그만큼 저희들은 또 이제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유성용 의원님. 네,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뭐 지역화폐 같은 순환경제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공개발 이익을 지역에다 다시 환원한다든지 이게 좀 공공개발을 하면은 지역에 환원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거든요. 지역을 환원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가 그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나 보면은 상당히 낮아요. 31% 뭐 60%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반면에 사업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립을 원하는데 주는 돈에 비해서 일하는 게 많다니까 자꾸 자립도가 떨어지고 자주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 자율성도 줘야 되겠지만 그 우리 통제를 할 수 있는 책임감까지도 같이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책임성까지도 동시에 같이 확보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상식 의원님이 준비한 의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자치입법권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예. 사실 지방자치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주재정권, 그리고 조직권, 그리고 자치입법권 요 세 가지가 예.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세 가지가 다 미비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 지역의 창의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정부의 그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 그 자치법이 그 한계를 그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보면은 요즘 그 최대 화두인 그 저출생, 뭐 기후 위기, 그 사회복지의 그 확대, 자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틀립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다 그 자치단체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하려면 지역에 맞는 그 예산 집행의 정책 수립이나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자치 입법권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 그 조례는 보면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 그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확대해서 그 구체적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법령의 범위가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좀 그 해주면 지역의 어떤 그 창의적인 정책들이 더 발굴되어질 것이다 보고 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거는요. 2020년,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것들을 권한을 이양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권한 이양이 자치입법권에 대한 보장이다 이렇게 오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옥규 의원님, 지방의회 입법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조례는 개인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지방의회가 효율적으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 그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가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 입법 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원 전문 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족한 그 전문 분야의 그 전문 인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에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으로 입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임위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성윤 네. 의원님. 예, 그 자치 입법권에 관련된 뭐 상위 법령에서 지금 저촉이 돼서 조례를 만들기 힘들어지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사무에 관한 법률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한 자치 입법권을 그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 정비 법률안이라고 해서 작년에 국회 한 100여 건이 되는 그 개정을 하는 것들이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국회에서도 좀 빨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예. 빨리 해결을 해서 이게 좀 통과가 되고 나면 지방사무회관에서 중앙부처에 그냥 승인 아니면 협의 또는 보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법률안을 좀 고쳐주는 게 지금 그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서둘러서 우리 지방 자치권, 자치 입법권이 충분하게 조례될 수 있게끔. 몇 가지는 지금 한 10여 가지 정도는 바뀌었다고는 해요. 근데 나머지 한 80여 개 정도가 지금 바뀌지가 않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 그
지방자치에서 만드는 조례들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인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법률안을 좀 빨리 서둘러서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이 의원님? 근데 그 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그 분권 국가의 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그 국가 권력의 그 일부를 광역시도에 이양하는 것들을 명확히 그 규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연방제 국가인 그 스위스나 뭐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뭐 이런 데서는 연방이기 때문에 그 연방과 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단일 국가인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도 헌법에 정부와 지방자치 그 단위, 광역 단위의 그 역할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역할이 좀 불분명하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 그 지방자치 단체를 열거해 놓습니다. 1번이 이제 광역이죠. 특별시, 뭐 직할시, 그 광역시 이렇게 있고 2번이 시, 군, 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와 그 기초단체에 대한 명확한 임무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헌법에서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그 역할이 좀 있는데 굉장히 느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세세하게 그 규정해서 역할을 정확히 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옥규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사전 설계 역량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정책 법률 지원 체계를 좀 상시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그 상임위마저 조례 입안 단계부터 일단 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예. 인력과 사무처 조직 내 일방 그 일정 입법 정책팀을 잘 활용해서 그 조례가 무효화되지 않게끔 하려면 사전에 법률 검토 시스템을 좀 상시화하자 하고 입법 예고 전의 단계에서부터 그 타당성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적합성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역량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켜야지 않나 하는 거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네, 유 의원님. 예. 지금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빨리 조례로 대폭 유임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법권 강화에 관한 일괄 정비 법률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치법권을 강화해서 또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에 아까 말씀드렸던 승인 상황, 협의 상황, 보고 상황 등 이런 중앙부처에 대한 통보로 그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좀 만들어졌습니다. 승인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을 그냥 여기서 만들어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추어지려면은 어차피 간에 중앙부처에서 좀 더 양보를 해주고 또 법률안을 빨리 만들어서 고쳐놓으면 뭐 조례로 그러니까 법령을 지방에서 조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대폭 위임하는 그런 저 법률안이 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선책들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이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들이 몇 명이죠? 아홉 명. 국회의원 개인이 뽑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들의 이제 수당, 월급도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예, 예. 네, 저도 지방의회가 정말로 지방자치,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이 정도 수준의 의원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9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단 1명. 지금은 의정 지원관도 의원 2사람당 1명이거든요. 예, 예. 뭐 그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놓고 개인 보좌관 둘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든 지방의회법을 빨리 만들든 해서 그러니까 개인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끝으로 유상용 의원님이 준비하신 의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우리 그 의원들에게는 그 말하기 힘든 해외 연수라는 의제를 맡게 됐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 뭐 의정 활동의 전문성 그리고 그 뭐 공공 외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취지로 처음에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외유성 그리고 예산 낭비, 또 보고서 표절 이런 거로 인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할 정도의 논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방의회에서 해외 연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일단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공료를 부풀렸다든지 아니면 예산 낭비 의혹, 경찰 수사까지도 받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부정적 여론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제도 개선을 다시 해서 좀 더 진짜 처음의 취지대로 전문성 향상과 공공외교의 좋은 취지로 다시 부활을 시킬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하고 싶어서 이것을 의제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연수 관련 문제가 매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박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관행의 문제도 있고요, 또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12대 들어서 23년도에 딱 한 번 이제 해외 연수를 갔다가 그 이후로는 해외 연수든 국내 연수든 단 하나도 신청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해외 연수를 가보니까 이거는 연수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불편하고 이런 연수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 마음은 불편하고 특히 이제 제가 연수 간 동안은 또 이제 상임위 내부적으로 어떤 또 문제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막 그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진짜로 좌불안석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언론화되고 이제 시끄러워지는 문제는 어떤 개인 의원의 일탈, 뭐 음주 문제, 그리고 지금 유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항공료 부풀리기, 예를 들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해외 연수를 떠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면 도민들께서 니네 과연 해외 연수 가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그 연수는 과연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 같을 때 꼭 그 물론 선진지 견학도 중요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만 하고 공부만 할 수는 없거든요. 해외에 가서도. 왜냐하면은 해외에 가면 이제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 많이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곳을 이제 잡아놓고 이러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인터넷이나 책을 보거나 논문을 보는 것보다 과연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해결책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대로는 곤란하다. 네, 그 사실 그 의회 예산의 경직성이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는데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공무 출장 연수가 그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사실 이제 그 이게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까 이제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개개인의 그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의 그 의원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좀 그 견문을 넓히고 그 새로운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하는데 요 근래에도 보면은 이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남아 중심의 그 기초 의회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동남아 중심의 이제 그 이 방문들을 하면서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게 외유성 아니냐 거기 가서 뭘 배우겠냐라고 해요. 그 저개발 국가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오해들을 낳고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발생했을 때의 문제고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에는 저희도 저개발 국가를 갔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갔는데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서요. 정말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우리의 애완,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애완 듣고 그 시장 판로겠죠. 그리고 투자 유치 막 이런 것까지도 많이 논의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순기능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는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원의 그 소수 의원들이 이것을 그냥 외유성으로 이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국민 세금이라는 어떠한 이런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해외 연수의 애초 취지를 살리고 연수비 이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이 더 보강되어야 할지 유상용 의원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권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는 시기를 좀 확대해라. 그리고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라. 그리고 출장 경비 심사를 강화해라.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의회도 작년에 조례를 좀 바꿔서
충분히 심사 기간도 넓혔고요. 그리고 뭐 많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듯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연수를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도덕적인 문제 그것만 해이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리고 가서 배울 게 저도 한 번은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 충분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배울 게 상당히 많고 또 그것을 우리 정책에 그리고 우리 그 충청북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만 좀 그 해이해지지 않는다면 저도 좀 더 그 강화시켜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네, 이상식 의원님. 네, 이미 저희가 지금 그 충북 도의회가 12대입니다. 예, 예. 근데 이미 10대에 그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그 공군 국외 출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난 11대 때 그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 그 저희가 그 자정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그 대폭 개정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원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인으로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9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했고요. 그리고 그 60일이죠. 60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포함한 그 공국 국외 출장 실행 계획서를 6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했고 그걸 이제 심사를 통해서 봤고요. 예, 예. 갔다 오고 나서는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서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 보고 그리고 9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바꿨는데 예, 예. 사실 그렇게 그 자정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12대 때 현재에 와서 또 일이 그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자정의 노력들이 그 요원하구나 그런 그 어떤 그 회의감도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해져 있는 제도는 제도로서 정할 때 그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 개개인의 노력인데 그 심사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에 대한 출장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체크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적합한 건지 그리고 출장 일수나 출장 기관이 적법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님.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해외 연수를 왜 가는가? 나는 도민의 대표로서 이제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고 며칠 전에 깜짝 놀란 게 어떤 한 도의원께서 2년도 더 지난 일이죠. 그때 이제 해외 연수에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도 하시고 도민들께 예. 그리고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회부돼서 징계도 받으셨고 예, 예. 그 소속 정당에서도 이제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떤 음해를 당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제보자를 고소를 했다나 고발을 했다나 이 기사를 봤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반성은 없구나. 도민들께 대도민 사과는 했지만 그 정도로 극히 일부 도의원들은 자질도 부족하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 정치도 의정활동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옥규 의원님. 해외 연수 논란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성과 지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 외유성을 좀 차단해야 된다고 저 본 의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결과가 해외 연수에서 나타난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거를 의무화해야 되지 좀 부담감을 가지고 해외 연수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도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앉아 이렇게 토론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충청북도 의회에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언론상으로 나오는 어떠한 특별한 일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다 고민하면서 그리고 또 의원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충북도의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식 의원님. 네, 그 지방의회는 그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생활정치의 공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성과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
정책을 많이 발굴해냈고요.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있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 참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우리 도의회부터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격려와 관심 그리고 때로는 질책하시면서 변화 발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네, 아직 우리 지방의회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죠. 저는 이제 우리 지방의회나 의원들에 대한 비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대체 왜 필요하냐. 지방의회 없애라. 이게 예. 정말로 마음 아프거든요. 물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책해 주시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방의회는 꼭 필요하고 예, 예. 그리고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질책, 비판 저희 겸허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응원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혁규 의원님. 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조례라든가 정책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임기가 끝이 아니라 충북 자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오늘 자리를 비롯해서 저 자신에게 또 다짐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부터 지방 재정 자주권까지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숙제를 짚어봤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 성패는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에 달려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봅니다. 충북시사 토론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